통합사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직 학교에서는 진도 안 나갔죠, 이 부분. 단점 부분 안 나갔죠. 자, 한번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봐주면 되고, 자, 먼저 단어가 많이 약합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요 관점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적어놨는데, 관점이라는 거는 볼 관자에 측면 점자를 써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밑에 나오는 햄버거, 자주 등장하는 햄버거 예시로 보겠지만, 자,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왜 요 단어는 우리 이 다양한 관점이라는 파트는 오로지 통합사회에서만 새롭게 개설이 된 부분이에요. 이 단어를 왜 배워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너희들한테 네모 박스 안에 뭐 신문이든 칼럼이든 아니면 많이 본 뭐 옛날 이야기든 같은 걸 넣어놓고 이게 시간적 관점이냐 공간적 관점이냐 또는 뭐 윤리적 관점이냐 사회적 관점이냐 이런 거를 묻는 문제 출제가 될 거고요. 여러 문제가 출제가 돼요. 기출문제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보면 안 돼. 우리는 합쳐서 통합적 관점이라는 걸로 바라봐야 되는데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좀 해답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게 여러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너희 학교가. 그래서 한번 봐줘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 많이 등장하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건데 햄버거를 가지고 한번 바라봐 봅시다. 요거 수업 시간에 했던데 자, 보게 되면 햄버거라는 하나의 음식이죠. 음식. 태어나서 한 번쯤은 다 먹어봤을 이 음식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키워드를 굉장히 잘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보게 되면 첫 번째 키워드. 자, 여기서 키워드 어디에 밑줄 쳐줘야 될까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도대체 햄버거를 먹었을까 봐. 우리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이 햄버거를 먹진 않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라는 거. 그럼 이거는 뭐다? 시간적 관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역마다 밑줄 쳐야겠죠. 지역마다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른 이유는 뭘까? 예를 들어가지고 힌두교를 믿어. 힌두교를 믿으면은 뭘 신성시해요? 소를 신성시해요. 그러면 인도에 소불고기 버거가 팔린다? 난리가 날 겁니다. 가서 막 롯데리아든 맥도날드든 깨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는 뭐야? 공간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서 햄버거 소비가 증가하게 된 구조라고 해서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강조해서 한번 같이 배울 건데 현대사회에서 햄버거 소비가 증가하게 된 구조적 배경. 일단 잘 헷갈려도 밑줄을 치고 이거는 사회적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햄버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중시해야 될까? 가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윤리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가치? 이거는 윤리적 관점이 될 거예요. 지금은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든 아니면은 그냥 선생님 수업을 처음 듣든 좀 헷갈리더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다양하게 햄버거를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첫 번째 시간적 관점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요거를 다시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배우는 게 끝이야, 끝. 오늘 배우는 걸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시간적 관점 전에 선생님이 위에 핵심 키워드라고 하나 적어놨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문제를 푸는데 요런 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 시간적 관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 키워드가 들어가면 이거 시간적 관점이구나 골라주면 돼요. 이거는 약간 정말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흐름, 역사, 시대, 맥락이라는 게 어딘가에서 찾았어. 그럼 무조건 시간적 관점인 거예요. 그렇게 봐줘야 되고, 자, 의미는 시간적 관점이라는 건 어떤 현상이 있어. 근데 이 현상이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형성되고 지금까지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해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근데 여기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시간의 흐름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얘들아 역사가 돼요. 역사는 흐르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역사적 배경과 그 다음에 시대적 맥락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밑에다가 뭐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우리 막 한의원 가면 맥 짚는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탁 짚는데 이게 박동이 이렇게 흐르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포커싱을 하고 살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 필요성. 자 필요성 하면은 애들 웬만하면 후루룩 읽고 지나가. 안 봐요. 근데 별표 칠게요. 현대국어에서 작년에 25학년도에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에서 필요성에 대한 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왜 이 관점이 필요한지도 보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게 되면 어떠한 사회 현상을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살펴보겠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화해 왔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사회 현상이 일어났구나.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 예시 제일 많이 드는데 남녀차별. 자 우리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성도 사회활동을 하고 제사도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제사를 안 지내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오히려 되게 슬퍼하는 반대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게 된 남녀 차별 또는 남녀 갈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싶을 때도 시대 변화를 살펴봐야겠죠. 시대 변화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적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자료를 수집을 해보고 관계성을 파악해서 미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뭐 제사가 없어졌고 여성의 활동이 늘었고 나중에는 뭐 남녀 차별이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고 이런 식으로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필요성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특징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시 들었던 거 남녀차별 하나만 띡 갑자기 등장하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거 뭐 미세먼지라고 해볼게. 자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보고 싶은데 이 미세먼지는 어떻게 된 미세먼지가 갑자기 띡 들어왔어요. 26년에 갑자기 미세먼지가 띡 불어온 건 아니죠. 계속 연결돼 오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은 독립적 존재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선지구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과 인과관계를 맺는다라고 해서 요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한자어죠. 원인과 결과라는 뜻입니다. 인과관계라는 거 등장을 하면 바로 시간적 관점이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예시를 같이 보고 가게 되면 뭐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뭐 도시 문제 같은 것들이 예시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너무 이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봤을 때 산업화에 따라서 공장이 생기고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했던 이 산업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도시 문제도 마찬가지야. 산업화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오게 됐다. 이거는 되게 베이직한 거여서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면 되고, 선생님이 지문을 가져왔습니다. 실전처럼 해봐야 돼요.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원래 고등학교 딱 들어와서 얘들아 1학기 시험은 정신없이 찾아와요. 그냥 학교 가서 선생님이랑 좀 얼굴 트고 친구 좀 사귀고 얼렁뚱땅 하면 갑자기 시험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위에 적어놨어. 키워드에 밑줄 치는 습관. 키워드에 밑줄 치는 습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볼게. 지문 예시 첫 번째.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피막골이라는 곳은 조선시대 하급 관료와 서민들이 고관대장, 높은 관료에 말을 피해 다니던 좁은 골목에서 유래했대. 이곳은 오랫동안 서민들의 먹거리 장터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도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현대식 빌딩이 들어서게 됐다. 자, 이거 무슨 예문이냐면 요게 너희들 시험 문제에 나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가라고 해놓는 거야. 가. 그래서 가가 시간적 관점인지 공간적 관점인지 사회적 관점인지 윤리적 관점인지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지금은 선생님이 교재 시간적 관점 다음에 놔뒀으니까 당연히 시간적 관점이겠죠. 근데 시험지에는 너희가 찾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살짝 시간을 줄 테니까 밑줄을 쳐봅시다.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이게 시간적 관점이라는 걸 맞출 수 있는지 선생님이 한 30초 시간 줄 테니까 밑줄 한번 쳐봅시다. 우리 여기 밑에 나오는 질문 예시도 똑같고 뒤에 관점마다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집중해서 잘 치고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면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피막골은 사실 애들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거 공간적 관점이구나 라고 많이 남겨고 지명이 나왔으니까. 근데 조선시대 등장했죠. 조선시대. 무슨 시대? 자, 조선시대 하급관리와 서민들이 고관제족의 말을 피해 다니던 좁은 골목에서 유래했다. 유래, 기원, 시작점. 자, 이곳은 오랫동안 서민들의 먹거리 장터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도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전 모습은 사라지고 현대식 빌딩이 들어섰다. 요거 3개 정확하게 밑줄 그으셨으면은 베스트고 3개. 이 중에서 요렇게 무슨 시대, 유래, 최근을 통해서 시간적 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질문 예시 2번째도 한번 밑줄 쳐볼까요? 자, 시험장에 가서요 1초 만에 띡띡띡 끊고 골라줘야 됩니다. 우리 통사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을 되게 조절을 잘 못해요, 애들이. 우리 2번 한번 봅시다. 좋아요. 우리 밑줄을 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엘렐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괜찮아요. 어차피 뒤에 또 문제 많이 풀어볼 거고 계속 연습할 거고 기출문제 풀이도 할 거여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질문 2번째 가볼게. 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시는 1884년 밑줄. 시간이 다 왔어요. 1884년 국제정초 자오선 회의를 통해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언젠가 한번 들어봤죠.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08년 밑줄 쳐야죠. 1908년 처음으로 표준시라는 걸 도입한 이후 자, 일제강점기와 전후 복구 과정을 거치며 일제강점기도 나왔고요. 전쟁 후 6.25 전쟁 후 복구 과정을 거쳤대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잖아. 그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뭐야?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 차례 표준 자오선이 변경되는 과정을 겪은 끝에 현재의 시간을 이루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계속 뭘 설명하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적 관점이구나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선생님도 친절하게 정리를 해왔는데 실제 기출 키워드 문장이라고 해서 시간적 관점을 유도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혹시나 너희들 보다가 유도가 무슨 뜻이지 막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모르는 단어 나와도 다 사전을 한 번씩 찾아주셔야 되는데 다 보게 되면 해당 현상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을 파악한다. 역사적 배경을 파악한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시대별로 해당 주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적한다. 특정 제도가 형성되고 변모해온 과정, 변화해온 과정도 똑같은 말이겠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요런 게 나왔어.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 적어진 글인가요를 묻잖아. 근데 정답이 시간적 관점이 돼야 돼. 그러면 요렇게 선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렇게 선지가 나온다는 거.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 이거는 시간적 관점이구나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다 적어놨고요. 자, 그러면 왜 시간적 관점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보게 되면 시간적 관점은 역사의 결과,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긴 거야가 아니라 어떠한 흐르는 역사의 결과로 우리를 알게 해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주죠.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배웠어. 또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죠.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역사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생각해보기로는 뭐 이런 거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질문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교복이나 스마트폰은 어떤 변화를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까? 시간적 관점에서 뿌리를 찾아보자. 뭐 이런 식의 질문, 또는 뭐 이제 문제에서도 탐구활동 주제로 생각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같은 거 나오면 이런 거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시간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보면 끝날 거야. 더 이상 어렵게 절대 안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무슨 숙제냐면은 혼자 집에 가서 해보시고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거는 실제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직지심체 요절이 왜 프랑스에 있냐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학원에서도 애들한테 질문을 해봤어. 그러니까 제목만 딱 보고 공간적 관점인 것 같아요 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시간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었어.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친절하게 해설을 다 달아놨어. 여기서 이 지문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게 왜 시간적 관점에 대한 예시로 교과서까지 실렸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아마 학교에서도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아니면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 난이도가 조금 있는, 난이도 별 2개 쳐놨죠? 난이도가 조금 있는 예시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공간적 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적 관점도 마찬가지로 핵심 키워드 위치, 지역, 네트워크라는 이제 키워드를 놔뒀는데, 애들이 위치나 지역은 잘 알아. 근데 네트워크가 왜 공간적 관점에서 나와요? 요런 애들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친절하게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네트워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나 물건이나 정보가 경계를 넘어서 이동하며 형성된 거야. 야, 우리 네트워킹 한번 형성해볼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돼서, 예를 들어서 네모박스 지문에 무슨 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역을 넘어서 뭐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또는 지역을 넘어서가 너무 힌트가 되니까 지워버리고 이들 사이에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해도 공간적 관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간적 관점. 왜냐하면 이 공간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영역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주고받는 것도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을 공간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건데, 공간은 위치도 되고 지역도 되고요, 네트워크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예시로 쌤이랑 계속 살펴볼 건데, 자, 우리 25년도에는요 공간성에 대한 게요 나왔습니다. 필요성이 다른 거에서도 다 이번에 아마 바뀌어서 나오겠지만 작년 기출에서는 한대국어에서 필요성이 공간적 관점에서 나왔었어.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지역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공간적인 관점을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는 공간을 살펴본다고 해봅시다. 자, 제주도는요 그 많이 가진 섬도자죠. 섬. 특히 화산섬이라는 그냥 자연 환경이 있어요. 그죠? 그냥 그대로 자연. 근데 이 제주도에 사람들이 살면서 사람
사람이 손만 살짝 대도 인문환경이 되거든요. 뭐냐면 언어, 종교, 민족 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주도라는 곳에 인문환경도 생겨났겠죠. 어떤 게 있을까? 해녀. 제주도는요, 대대적으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했어요. 여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해녀라는 인문환경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관광자원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나 문제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읽고 가면 되는데, 막 사실 이거를 달달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제 보면 사실 다 풀릴 거야. 그리고 우리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지역의 위치나 형태에 대한 공간 정보를 수집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탐구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 가서 딱 풀었는데 지역의 위치, 뭐 형태, 공간 정보라는 말 딱 나오면 아, 그냥 공간적 관점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되게 흔하게 교과서나 문제집에 많이 나오는 예시를 들어왔는데, 자, 미세먼지. 여기 옆에다가 선생님이 지도도 놔뒀는데 과학 교과서에서 봤었죠. 자, 미세먼지라는 게 왜 생겨나게 되냐면 중국 동부 지역에는 공업지대가 있대.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안 좋은 먼지가 있는데 편서풍이 불게 되니까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은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고요.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청정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야 바다 보러 가자 그러면 다 어디가? 동해 바다 보러 가자, 서해 바다 보러 가자는 말 못 들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여기서 볼 수 있구나. 근데 이거는 이런 지도를 통해서 본다는 거는 어떤 관점으로 본 거구나, 공간적 관점으로 본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산업분포도 되게 쉽죠. 수도권, 농촌, 항만도시, 배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도 지역이 생겨난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키워드 밑줄 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문 예시 나와 있어요. 한번 해봤으니까 우리 여기 나오는 3개 있는데 선생님이 하나에서 1분씩 3분 정도 줄게요. 우리 보면서 밑줄 한번 다 쳐봅시다. 밑줄 한번 다 쳐봅시다. 실제로 시험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밑줄을 쳐봅시다. 요거 다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들만 쌤이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 치러 가서도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잘 나오는 친구들이나 공부하는 걸 매일 효율 잘 나오는 애들 보면 시험지가 다 막 깨끗한 애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밑줄을 막 치고 지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키워드에 밑줄 치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친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형 복합 쇼핑몰이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이유는 유동인구가 많아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가 나왔죠? 위치가 나왔죠. 실제로 고터역에서 보자. 선생님도 친구들이랑 고터에서 많이 보는데 고속터미널 거기 가게 되면은 지하에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있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심심해가 들어가. 선생님도 실제로 시간이 좀 떠 그러면은 할 거 없는데 저기 밑에나 한번 들어갈까? 지하상가 가보고 할 거 없는데 하면서 백화점 한번 가보거나 그거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속터미널에 있는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하층에 굉장히 조금 접근성이 좋은 여성 옷이나 애기 옷을 많이 팔아요. 자연스럽게 지하로 들어갔다가 쇼핑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요런 거.
자, 그리고 이 쇼핑몰은 주변 상권과 연계되어 하나의 거대한 밑줄, 상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아까 선생님이 강조한 이유가 있죠. 공간적 관점은 사실 쉬워. 이거 틀리면 안 돼. 근데 좀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다 제껴버리고 네트워킹이라는 것만 딱 놔둔다. 그러면 갑자기 네트워크 이게 뭐지? 라고 하다가 시간인가? 윤리인가? 네트워크 약간 네트워크 문제 윤리인가? 이러다가 틀려온단 말이야. 근데 공간이라는 거 강조했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강조했어요. 자, 그리고 인근 지역의 지가 상승, 땅값 상승과 인구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3개 찾아주셨으면 100점 만점이고요. 자, 두 번째, 요거 초딩, 중딩 때 사회 지문을 많이 나오는 거야. 우대기라고 해가지고. 자, 울릉도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다설지다. 눈이 많이 내리는 다설지다. 울릉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지역 및 기후적 특성에 적응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이 집 외벽에 원래는 막 흙이나 황토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요렇게 우대기라는 외벽도 따로 설치를 했대.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우대기예요. 자, 이는 눈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내부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적 적응 방식이죠. 대놓고 줬죠. 그래서 선생님의 학생 때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야? 문제에 답이 있다 얘들아. 문제에 답이 있다 이 말을 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선생님한테 들었었습니다. 실제로요. 선생님도 문제를 출제를 하다가 애들이 틀리면 어쩌지 요 정도는 좀 흘려줄까라고 하면서 문제 답을 넣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꼼꼼하게 봐셔야 되고 또한 섬이라는 지리적 고립성 때문에 독특한 가옥 구조가 발달하게 됐다. 요렇게 다 밑줄 쳤으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요렇게 봐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질문 3.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대놓고 좋죠. 사실 요거는 여기까지만 딱 읽고 공간적 하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여기까지 딱 읽고. 자,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가옥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게 띄운 고산 가옥이 나타난다. 왜?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죠. 이거는 쌤이 일부러 뒤에 막 자연 환경과 이제 나오는 파트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미리 예시를 들어준 거고, 이는 지면의 열기와 습기를 피하고 해충, 벌레 침입을 막기 위한 현지 적응 방식이다. 현지 적응 방식이다. 자, 또한 이 지역은 벼농사에 유리한 지역 환경이죠. 숨어있죠. 지역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인구 밀도가 높게 형성되었다. 여기까지 다 찾으셨으면 100점 만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너희들이 힌트를 찾고 힌트를 이제 시험에 적용하는 방식을 같이 보셔야 되죠. 선생님도 옛날에 학창 시절에 막 공부를 하면서 같이 막 이제 인간쌤이든 뭐 학원쌤이든 문제 풀어주잖아. 그럼 그거 같이 보면서 이렇게 문제 푸는구나, 또는 요것도 예시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많이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는 사실 관점에 대한 문제를 보는데 요것만 보고 가면 돼요. 끝. 이게 끝. 사회적 관점은 별을 한 5개는 무조건 치셔야 됩니다. 사회적 관점이 제일 어렵고요. 수능까지 보통 제일 많이 괴롭히고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선생님이 옆에 중요라고 해놨는데 별을 한 5개 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밑에 핵심 키워드라고 해서 웬만한 거 다 정리해놨어. 이건 그냥 외우세요. 암기. 이건 암기. 이거를 이렇게 적어줬는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사회적 관점. 지금부터 집중 한번 볼게요. 자, 사회 구조. 구조가 뭐예요? 구조가 뭐예요? 틀이야, 틀. 쉽게 말하면 틀. 뭐 어떤 거에 방식이 붙여서 틀을 갖춘 거예요. 이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 제도는 뭐예요? 규칙, 법, 절차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 구조와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탐구하고 대안을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무슨 뜻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 꼼꼼하게 볼 거고, 너희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요 선생님이 막 좀 쉽게 설명하고, 그냥 아니면 우리 윈터 때 이제 들은 친구는 잘 알 텐데 그냥 제도나 구조 뭐 요 정도로 설명을 했었어. 근데 이만큼 적어온 거는
쌤이 개강을 해서 다른 데서도 강의를 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막 가르치잖아? 드럽게 틀려요. 진짜 너무 많이 틀려와.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쌤이 최대한 키워드 많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네모 박스를 보는데 이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사회적 관점이라고 안 되면 이해가 안 돼 만약 너희들이 그러면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거를 같이 볼까? 이거부터 한번 같이 보면 자 너희들 키워드를 찾았어. 근데 사실 이거는 쌤이 뭐 적은 거냐면 사회를 붙였을 때 자연스러운 거 다 적은 거야. 한번 적용해볼까? 사회의 틀, 사회의 제도, 사회의 구조, 사회 현상, 사회 규칙, 법칙, 원칙, 조직, 정책 다 사회 붙여서 자연스럽죠. 이게 숨어있죠. 그러면 사회적 관점이야. 자 예시 한번 들어보고 설명 들어갈게요. 제일 짧은 예시 한번 봅시다. 자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주민들 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돕기 위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사회의 집단적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개인 간의 문제를 사회적 규칙과 중재 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시도다. 이거는 쉬운 질문이었어요. 근데 선생님 밑줄 큰 거 일단 볼까? 사회정부, 정부사회, 사회법, 사회위원회, 사회규칙, 사회중재기구 다 사회 붙여서 말이 되죠. 그럼 이거는 사회적 관점이라는 거야. 사회적 관점. 이 층간소음이라는 거를요 되게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잖아. 시간적 관점으로 볼까? 시간적. 자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아파트가 생겼어. 고층 건물이 생겼어.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생겼지. 옛날에는 1층 주택에 사는데 층간소음이 있었겠어? 없었겠죠. 애들 막 마당에 뛰놀고 그랬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고 공간적 관점에서 보면 층간소음이 어디가 더 심할까? 뭐 지방과 도시를 비교해 본다던가 시간적 관점에 따라서 흐름을 살펴본다던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층간소음이라는 사회 문제를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정부는 법을 만들고 주민들 간에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규칙을 만들고 중재 기구를 만들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선생님도 겪어봤는데 이거 진짜 힘들어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막 살인사건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 뉴스 보면. 그래서 요런 거를 층간소음이라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바라봤지. 이게 사회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예시를 보고 한번 앞에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적 관점이 왜 필요한데요? 라고 해서 살펴보게 되면 사회 구조와 제도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의 행동과 의식, 사회 현상은 사실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의 영향을 받죠. 예를 들어서 앞에 봤던 층간소음 한번 볼까? 층간소음이 어떻게 형성되게 됐어요, 얘들아? 일단은 산업화가 이루어졌어. 그리고 도시화가 됐어. 그래서 고층 건물이 탄생. 우리 아파트 제일 많이 살아요. 선생님도 평생 아파트에서만 계속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회 구조와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결과죠 사실은. 근데 이걸 사회적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할 수 있고 또는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사회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 별표. 왜냐하면 이거 한대보 기출이었어. 그대로 나왔어. 그대로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사회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그대로 질문에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어. 네모 박스에 뭘 넣어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너희들이 사회적 관점이라는 걸 찾았어.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야. 이 내용에 해당되는 이 관점이 왜 필요한지 골라라. 1, 2, 3, 4번 중에서. 그래서 이게 3번인가 나왔어요. 사회변화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을 파악할 수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정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봐주셔야 되는데 사회적 관점이 왜 사회변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봤어. 층간소음을 봤어. 층간소음을. 그래서 층간소음을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층간소음이라는 문제가 왜 생겼을까라고 봤을 때 사회가 변화해서 그리고 인구가 많이 모여들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죠.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을 또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걸 암기를 안 하셨어도 사회적 관점이니까 사회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것도 그냥 봤어도 사실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뒤에서도 한번 같이 볼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문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실제로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지겹도록 많이 나왔던 보령머드 축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령머드 축제. 자, 보령머드 축제가 성공하기까지는 보령시의 축제 지원 조례 제정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축제 활성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시의 행정적 노력과 지역사회 협력 체계가 맞물려서 축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선생님이 밑줄 친 거에 다 사회를 붙여볼까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관점으로 나온 건데 이걸 통해서 보령이라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가서 많이 사나요? 많이 안 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너무 망해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머드 축제를 열어보자 라고 해서 보령시가 이 머드 축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시켰지. 그래서 이거를 막 파악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사회학자들이 막 파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져와가지고 원동력이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다른 시에도 적용을 해볼까라고 해서 이 시도 경제 개발을 막 시킬 수가 있겠죠. 이게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관점의 필요성.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특징으로 가서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애들이 되게 많이 쪼는데 사회현상 분석을 위해서 과학적 방법을 활용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매번 드는 예시가 있어요. 매번 드는 예시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대학 때 사회학과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회학과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맨날 선생님한테 설문조사 좀 해줘라고 링크를 보내주고 스타벅스 톨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 쿠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예시를 맨날 드는데 자, 사회학과를 띡 가. 사회학과를 띡 가면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사회 현상을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해야 돼. 어떻게 분석할 거야? 내 추측이나 내 심리적 상태를 분석할 거야? 아니죠. 사람들을 불러놓고 설문조사를 하고요. 아니면 조금 더 뭐가 필요해. 그러면 너 잠깐 와볼래? 잠깐 와볼래? 그래서 심층 면담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몰래 쓱 가서 현장 관찰을 해보기도 합니다. 요런 게 뭐냐면 과학적 방법이야. 사회에서 말하는 과학적 방법이야.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야? 너희도 한 번씩은 다 해봤어요. 설문조사. 선생님도 대학 때 되게 많이 해봤어요. 걸어가면 붙잡아서 하고요. 친구가 부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러한 사회조사 방법을 활용을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야겠죠.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특징, 사회현상. 예를 들어서 요즘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의 우울증이 극도로 높아졌다. 이 사회현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겠어? 과학적 방법을 활용해야겠죠. 애들한테 학교에서 설문조사도 돌리고 또는 약간 이제 우울증이 있는 애들을 심층 면담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조금 조사를 해가지고 관찰을 해보기도 하고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사회적 관점이더라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는데 시험에서 최대 2에서 3문제까지 출제가 될 겁니다. 너희들 발표 보니까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관점에서만 2-3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나 모르겠어 헷갈려 하면은 암기를 하시고 암기가 힘들면 사회를 붙여서 자연스러운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우리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게요. 안 봤던 거. 자, 최근 저출산 현상은 저출산이고 사회 현상이죠. 솔직히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조금 되니까 고민입니다. 만약에 뭐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선생님은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너희들도 다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 아기를 낳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0개월 동안 품는 동안 되게 힘들겠죠. 막 몸도 망가지고 그리고 막 고민이 되죠. 너희들 이렇게 공부를 왜 하고 있어?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잖아. 근데 사실상
아기를 낳게 되면은 몸도 많이 힘들고 쉬어야 되고 그리고 젖이 나오게 되니까 이거를 안 물린다고 해도 되게 아프고 막 분유도 줘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런 거가 선생님도 고민이 돼. 너도 똑같을 것 같아. 이거는 여자라면 어쩔 수 없는 고민이야. 근데 이 저출산 현상이 뭐야? 사실 사회적 현상이에요. 왜냐면 선생님의 부모님 때만 하더라도 딩크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애는 낳는 거야. 결혼하면 애는 그냥 낳는 거예요. 일단 기본이 둘이었어.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어때? 오히려 하나만 나 잘 키우자라는 막 표를 할 정도로 집집마다 3명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올라가면 10명까지도 막 있습니다. 막 닥친 데 낳는 거야. 왜? 왜 그럴까? 농경사회니까 애들이 자산인 거잖아. 그죠?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이 저출산 현상은 뭐야? 사회현상. 사회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줄 치셨어야 되고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가치관 변화 때문만이 아니죠.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만의 변화야? 아니죠. 저는 요즘 막 최근에도 TV에 나왔더라. 아기를 막 때리는 거야. 도우미 아주 할머니가 때리는 거야. 자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많이 나오니까 문제가 많이 되잖아. 그래서 보육시설의 구조, 고용 불안정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일가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강화와 같은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에서 이게 사실은 가장 베이직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일제로 많이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나오면 구조적인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도 사실은 너무 많이 애들이 틀려서 선생님이 불안해가지고 요것도 가져왔는데 자, 실제 기출 키워드 문장 사회적 관점을 유도할 때 쓰이는 표현들이라고 해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요것도 따로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어떠한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회 구조 및 제도를 분석한다. 대놓고 줬죠. 대놓고 줬어요. 두 번째, 현상과 관련된 법적 규제나 정책적 대안을 고찰했다. 이거 위에서도 다 나왔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책을 고찰했다면 자, 그 다음에 개인의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에 주목하더라. 이게 사회적 관점이더라. 그 다음에 사회의 권력 관계나 불평등 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하더라. 권력 관계, 사회 권력이 왜 생겨야 되나? 사회가 있으니까 생기지. 선생님 혼자 대한민국에 딸랑 한 명 사는데 권력 관계가 필요한가? 아니죠. 그냥 내가 먹고 살 의식주만 있으면 되죠. 자, 그리고 불평등 왜 생겨? 불평등 왜 생겨? 너희 학교에서 석차가 왜 생겨? 학생이 한 명인데 석차가 필요해요? 아니죠. 여러 명이니까 석차가 필요한 거죠. 자, 학생이 한 명이야. 그러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왜 필요해? 왜 필요해? 필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사회적인 거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회적 관점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사실 선생님이 이거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윤리적 관점은 틀려온 애가 없습니다. 윤리적 관점은 왜냐하면 숨기기가 힘들어. 이거는 그냥 보면 웬만하면 다 맞춰요.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윤리적 관점은요. 도덕적인 가치나 도덕적인 규범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바람직한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찾는 겁니다. 찾는 거. 윤리적 도덕적인 거고 필요성은 왜 필요하겠어요? 올바른 삶이 뭐냐? 그리고 개인의 도덕적인 삶과 정의로운 사회 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특징 같은 경우에는 사회 현상에는요. 진짜 많은 도덕적 쟁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뭐가 내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겨울철에 모피코트 많이 했죠. 모피코트 어떻게 만들어요? 부드럽게 한다고 동물을 산채로 먹여요. 선생님은 원래 동물을 사랑하지만 중2 때 학교 선생님이 이 모피코트 만드는 다큐멘터리 보여준 이후로 선생님 백화점 갔다가 브랜드가 있거든. 되게 비싸요. 뭐 코트 하나에 막 500, 600 이렇게 해. 근데 그거 보면은 그냥 조금 소름이겠죠.
다큐멘터리가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그래서 요즘은 뭐 에코퍼라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나왔죠. 선생님들 그걸 많이 입고 다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입는 그 흔하게 입는 겨울 옷 안에는 도덕적 쟁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소고기, 돼지고기 등등등 고기들 도덕적 쟁점 내재되어 있죠. 동물을 죽여도 되느냐, 사육을 해서 되느냐, 비건을 해야 된다 등등등 그죠? 자 이래서 우리 그냥 일상에서는 도덕적 쟁점이 다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실천을 다 못하더라도 인식은 해야 돼. 뭐가 문제라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뭐가 옳은지 판단하는 과정은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모피포트가 굉장히 줄었대. 에코포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도덕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윤리적인 규범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비건으로 살 수는 없어.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윤리적일 수 있을까? 우리가 전부 다 모피를 반대하고 살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해 볼 수는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쌤이 질문도 요 밑에가 이렇게 띡 넣어놨는데 요거 아마 금방 찾을 거예요. 한번 30초 줄 테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는 윤리적 관점에 뭐가 해당이 됐는지. 이거 아마 금방 찾았을 것 같은데. 눈에 이띠가 아마 보였을 텐데 보게 되면 자 보령머드 축제는 자 이걸 보고 너희들이 그 생각을 해야 돼. 아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낼 수가 있고 다양하게 냈어요. 자 보령머드 축제가 지역 경제에 이득을 주죠. 근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 또한 축제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방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그래서 배려와 공동체적 가치를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누가 봐도 도덕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말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율주행자가 사고 직전 상황에서 보행자를 칠 것인가, 운전자를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한다면 이거 무슨 거예요? 가치에 대한 문제죠.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다. 우리는 효율성보다는 인간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된다. 이거 누가 봐도 쉽죠. 윤리적 관점이죠. 그리고 이것도 선생님도 이러한 이제 지문들 모의고사 나오는 거 보면서 생각을 해. 아 그렇네. 근데 왜냐면 자율주행차 너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내가 좀 막 복잡한 산길 같은 데만 이제 딱 설정을 해놓으면 나는 선생님한테 일을 하거나 뭘 보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옆 사람 편하게 막 대화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거 봐요. 보행자를 칠 거냐, 운전자를 보호할 거냐, 선택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게 윤리적 관점이더라라고 해주면 되고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염병은 얘들아 되게 많아요. 우리 그냥 일상에서 겪는 모든 병들이 사실은 다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이 감염병이라는 걸 가지고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에 대해서 놔뒀어. 자, 여기에 대해서 키워드 밑줄 쳐봅시다. 선생님이 다니면서 조금 볼게요. 키워드를 한번 밑줄을 쳐서 왜 시간, 공간, 사회, 윤리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특히 주의는 사회적 관점에 집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얘들아. 우리 현대국어는 범위가 넓지가 않아.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한 문제만 해도 보통 8문항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약간 모의고사나 수학 문제 풀 때 막 앞장에 있는 문제는 너희들 생각도 안 하고 슉 풀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관점 찾기 문제는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틀리면은요 좋은 등급 받기 힘들어요. 우리 5등급제로 바뀌는데 대학 입시에는 원점수가 다 들어가는 거 알죠 얘들아? 그래서 원점수가 다 기입이 되기 때문에 같은 1등급이 1등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아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간적 관점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들어와요? 연도가 눈에 들어와요. 그죠? 연도가 눈에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무조건 동그라미 했어야 돼. 역사. 사실 역사까지 보고 바로 들어갔어야 돼요. 자, 역사를 살펴보면 이라고 해서 쭉 등장하다가 14세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1910년부터 1960년이라는 거 보고 시간적 관점이구나.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역사에 무조건 체크했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공간적 관점 보게 되면 자, 이게 유행을 했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었다. 자, 많은 것들이 뭐 있을 수 있는데 코로나가 있을 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로 한정되었어? 미국에서 일어났던 아시아인 차별을 포커싱했죠. 그래서 공간적 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역에 대한 편견과 차별 사실 여기까지 끊고 공감했었어야 돼요. 다른 거에 시간 투자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관점 보게 되면 새로운 감염병의 명칭을 정할 때는 사람이나 동물 이름, 특정 지역명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마 애매했을 거예요.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해당 명칭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세계동물보건기구 등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해서 차별과 낙인까지 밑줄 찍었으면은 베스트인데 다 사회를 붙여보자. 사회적 낙인. 그 다음에 보건기구들은 한마디로 뭐야? 사회적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니까 나라가 있으니까 만드는 단체죠. 사회단체. 그 다음에 권고안도 사회권고안. 그 다음에 차별과 낙인까지 찾았으면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맞을 수가 있고 윤리는 사실 봤을 때 끝났죠. 인간 존엄성 찾은 데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습관화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진도 나갈 때 관점에 대한 게 진도가 나갈 텐데요. 그때 술술술술 풀리면은 수업 되게 잘 들은 겁니다. 자, 그리고 통합적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막 그런 예시 많이 봤죠. 아기 때 뭐 약간 이솝우화 그런 동화책에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를 장님들이 막 엉덩이만 만지는 장님, 머리만 만지는 장님 본 적 있나요? 코끼리가 이렇게 손에 코끼리 그림 잘 모르겠는데 코끼리가 있는데
어떤 장님은 코끼리 엉덩이만 만지고 있어. 어떤 장님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있고 어떤 장님 코끼리 코만 만지고 있어. 그리고 어떤 장님은 귀만 만지고 있어. 그래서 각각 이게 뭔 거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다 다른 것들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귀를 만진 사람은 좀 넓적하잖아. 그래서 뭐 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넓적하고 한 거 보니까 어떠한 이제 뭐 가죽인 것 같다 표현을 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통나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 이게 뭐예요? 장님이니까 전체를 못 보고 한 부분만 봤잖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사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이 네 가지 관점을 종합해서요, 총체적으로 사실은 봐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앞에서 봤던 감염병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윤리적으로만 봐야 돼요? 아니죠. 공간적인 것만 봐야 돼요? 아니죠. 사실은 이 네 가지를 다 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통합적 관점입니다. 사실 이게 통합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필요성은 특정 측면에서만 사회현상을 이해할 수 없으면 현대사회는요 불확실하고요 복잡해요. 선생님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예상 불가야. 주식도 똑같죠. 그래서 이런 거 사회현상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다 화살표를 했는데 읽으면서 한번 적어볼까요? 각각 네 가지가 뭔지. 너무 쉽죠? 이거 뭐가 들어있어요? 시간적 관점. 이거 뭘까요? 공간적 관점. 이거 뭘까요? 사회적 관점. 이거 뭘까요? 윤리적 관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더하고 더한 게 뭐다? 통합적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신도시 개발가 원주민, 우가우가 하는 원주민 아니에요. 원래 거기 그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의 소외라는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 읽으면서 너희들이 이게 뭔지 이해를 해주셔야 돼. 자, 볼게요. 자, 땡땡씨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차원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단기적인 공급에만 치우쳤는데 그 이유는 해당 지역 공동체가 수십 년간 쌓아온 역사성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여기가 주택지였어. 근데 역사가 오래된 주택지였던 거야. 근데 여기 아파트가 들어선대.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뭐 보상금을 주기도 하지만 좀 비교적 그 저렴한 가격에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거를 권한을 줘. 근데 그냥 주택에 살고 있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웬만큼 돈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아파트를 준다고 해도 나머지 금액을 채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포기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보상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터전, 옛날부터 살던 동네가 없어지고 외곽으로 싼 집을 찾아서 가야겠지, 그 보상금으로. 그래서 이게 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돼요. 자,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주거권 보장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면서 지역 갈등은 결국 더욱 심각해졌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주택 부족 문제라는 사회 현상이 나타났대. 주택 부족 문제라는 사회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거를 무슨 관점에서만 우리 해결하려고 한 거야? 사회 관점에서만 해결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막 정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있잖아, 신도시 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뭐 하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자라고 띡 했는데 뭘 살펴보지 못해서 지금 결국 지역 갈등은 더욱 심각해진 거야. 첫 번째, 뭐를 살펴보지 못했어? 역사성을 살펴보지 못했어. 역사성은 무슨 말이야? 시간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어. 시간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원주민들은 쫓겨났죠. 그래서 이들한테 윤리적 가치를 실현해주지 못했죠. 이거는 무슨 말이야? 윤리적인 거를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예시는 선생님이 왜 들었을까? 결국 주택 부족 문제라는 거는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을 했어야 됐는데 사회적 관점만으로 해결하니까 망했다라는 거야. 망했다는 거. 해결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 이 예시를 네모 박스에 띵 넣어놓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라고 묻는 문제 나올 거야. 그러면은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통합적 관점을 했어야 된다. 왜 망했습니까? 시간과 윤리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 봐주셔야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거 사실 뭐 똑똑하니까 읽어보면 됩니다. 왜 필요한지는 조금 전에 예시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사회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더라. 단일 관점 접근의 한계가 있더라. 통찰을 제공하더라라는 거 읽어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다양한 관점에서 기하 문제를 바라보는데 기하 뭐야? 어떤 곳에는 배고파서 죽어. 기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대. 자, 그러면 이 기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시간, 공간, 사회, 윤리를 다 보고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띡 주어주고 해결책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뭐 시간적에서는 뭐, 공간적에서는 뭐, 사회적에서는 뭐, 윤리적으로는 뭐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통합적 관점에서 뭐뭐뭐뭐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선지 나오겠지. 정답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하 문제를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돼? 너희들 이런 거는 다 잘 이해를 하는데 이것만 같이 볼게요. 자, 사회적 관점에서는 뭘 봤냐면 요인별, 요인이 뭐야?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 붙여볼까? 사회적 요인. 말이 되죠? 사회적 관점이에요. 자, 뭐가 기하 문제의 사회적 요인이래? 경제적인 충격. 나라가 파산한 겁니다. 못 먹고 못 사는 애들 많겠죠. 그 다음에 극단 기후.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 그러면 또 굶어 죽는 애기들 많겠지. 그리고 갈등 불안정은 무슨 소리야? 전쟁이겠죠. 정치적 갈등, 전쟁 이런 게 있으면은 기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25년도 기출이라고 적을게요. 한대국어 25년도 기출입니다. 자, 범위가 작은 만큼 그냥 디테일한 걸 많이 묻더라고. 자, 한대국어 25년도 기출인데요. 어떤 게 나왔냐면요. 사회현상을 탐구해요. 어떤 사회현상을 탐구할 거래. 앞에서 봤던 것처럼 기하 문제, 주택보존 문제 같은 거 볼 거래. 자, 근데 통합적 관점에서 사고에 볼 거래. 근데 과정. 그래서 이 과정에 심지어 너희들 이거 뭘로 나오는 줄 알아요? 단답형으로 나온다. 단답형이 뭡니까? 적어야 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적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가셨습니다. 볼게요. 자, 작년도 너희 학교 기출이에요. 자, 보게 되면 어디에 빈칸이었냐면 먼저 탐구 주제를 파악해야 되죠. 뭐에 대해서 탐구할 건데? 아, 기하 문제? 아, 뭐 철도 이제 개설 문제, 뭐 주택 보존 문제, 아, 뭐 자연 오염, 환경 오염 문제 등등등. 자, 주제 파악. 자, 그다음에 뭐 해야 돼? 목적을 설정해야 돼. 목적을 설정해야 돼. 너희들도 공부할 때 내가 지금 왜 공부하고 있는지 목적성이 있어야 되잖아. 나는 무슨 대학을 갈 거야? 아니면 나는 뭘 할 거야? 나는 무슨 자격증을 딸 거야? 라는 게 있어야지 뭘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목적을 설정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당연히 수집을 해야겠죠. 다양한 관점은 뭐야?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수집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여기에서 선배들 다 나갔습니다. 상호 연관성. 자, 운 좋게 막 생각을 해서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너희들 딱 봤을 때 이게 단답형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가요? 안 가죠. 생각도 안 했어요. 슉 넘겼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놓고서 막 웬만한 보다가 상호 연관성에서 다 나갔어요. 다 틀렸어요. 자, 근데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관점에서 네 가지 관점에서 봤어.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네 가지 관점인데 얘네들을 다 정보를 수집해서 합쳤어. 합쳐서 비교 분석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뭘 해야 돼? 서로 상호 연관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기억, 상호 연관성. 작년에 단답형 나왔으면 올해는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내용 종합 및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상호 연관성에서 선배들 다 틀렸습니다. 이런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예시로 보게 되면 감염병 대응 방안을 위해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해요. 과거, 시간적 관점. 자, 그 다음에 사회 계층을 위해서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사회적 체계적, 사회적 관점. 감염병 확산 지역, 공간적 관점. 자, 감염병 백신 분배와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개인정보 수집, 윤리적 관점이죠. 이렇게 다 모았어. 다 모았어. 그래서 지들끼리 비교 분석하고 상호 연관성을 파악을 해서 내용 종합 및 결론 도출에 이르셔야 됩니다. 작년 기출이었어요. 쌤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아마 진도 조금 나갔던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지리쌤과 윤리쌤은 주 전공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학습지는 디테일하게 적어 놓으셨던데 사실 알아야 되는 내용은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뭐 칸트나 이런 사람들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일단 현대국어 내신 강의니까 요렇게만 서양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쌤이 요 칸트나 얘들은 일단은 뺐어요. 근데 어차피 오늘 나눠준 문제 나올 거여서 그거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때 같이 볼 건데 아마 쌤이 나눠준 문제 46번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서양 학자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설을 하면서 플러스로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은 내신 강의에서는 항상 강조하지만 학교쌤이 신이에요, 신. 그래서 학교쌤이 설명하시는 것만 듣는 게 좋은데 자, 먼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요거는 통합사회 되기 전에는 무슨 파트였을까요? 윤리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윤리.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막 학자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 자, 선생님이 매우 중요해놨고 매우 중요해놓은 이유는 어려워서 많이 틀려. 그리고 너희들 중에 철학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집중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고 한국사로 가보도록 할 건데 일단 여기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작년 이제 기출을 살펴봤을 때 선생님 경험상 5에서 6문제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킬러 문제를 여기서 많이 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윤리는 보이지 않는 생각에 대한 거야. 공자가 뭘 주장했고 노자가 뭘 주장했고 소크라테스가 뭘 주장했고 이런 거고 내용 자체가 어렵고 말 자체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동양은 한자로 막 이야기를 하더니 서양은 모르겠는 말을 막 해. 막 아타락시아 막 하고 아파타이아 막 이래. 그러니까 애들이 막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꼬우기가 너무 좋아요. 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두 문제 정도 킬러 문항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연환경 파트 있죠. 세계 지도 나와가지고 막 그림 문제 나오고 하는 거 거기서 이제 지금 선생님이 받아본 거에서는 굉장히 자료가 엄청 자세하게 돼 있던데 기출 문제를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서 다행히도 그래서 아마 자연환경 파트랑 이 파트에서 킬러 문항이 다 나오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봤을 때 행복, 해피니스는 발생하다라는 의미의 해프넷 유래가 되었대요. 즉 행복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에 의해 발생하는 거예요. 맞죠? 나한테 발생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너무너무 힘이 없었어. 근데 오늘 갑자기 뭐 이제 엄마가 되게 용돈을 많이 줬어. 기분이 좋아. 아니면 오늘 갑자기 내가 짝사랑했던 상대가 고백을 받아줬어. 고백을 했어. 나의 연애가 시작이 됐어. 행복해. 아니면 오늘 너무 힘이 들어갖고 이렇게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나의 최애가 오늘 뭐를 해줬어. 무슨 영상을 공개했어. 기분이 막 빵빵빵빵 터지죠.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거든. 그래서 행복은 자기 자신에 의해 발생하는 거야. 누가 기준점을 정해주지 않아요. 누구는 100억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10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자기 자신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행복해지려면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게 너무 중요해. 근데 여기서 문제. 자, 나는 집도 없고요.
난 정해진 거처도 없고요. 나는 모아둔 돈도 없고요. 나는 제대로 입을 옷도 없어요. 나 그 짱구처럼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 근데 이 사람은 난 너무너무 행복해라고 말을 하고 다녀. 근데 너희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행복해 보여? 이 사람 좀 살고 싶어요? 아니죠. 이 사람은 그냥 나 혼자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 의해서는요,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요. 최소한의 조건. 그거를 다음 학기에서는 더 많이 배우도록 할 건데, 이 최소한의 조건을 우리 뭐를 말이라고 하냐면 의식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식주는 다 정해져 있대. 누릴 수 있대. 내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상태가 행복, 해피니지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 굳이 안 적어도 되고 너희들이 기억만 하면 돼. 아, 내가 행복하다고 여겨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개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이나 즐거움의 종류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아이돌을 되게 좋아해서 아이돌의 어떤 거에서 되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게 너무 좋아서 먹는 거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입는 거에서, 이 패션에서 너무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마다 추구하는 행복은 달라요. 어떤 사람, 선생님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막 엄청 이제 좋은 학벌에 좋은 직업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불행하다. 그래서 그 부부가 산골에 가서 애기랑 되게 지방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 그 사람의 행복은 뭐야? 경쟁이 없는 곳에서 내 가족이랑 오붓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지방에서 올라와서 막 피토해가면서 몸 다 망가지는데 막 해가지고 저 위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남들이 바라보는 이상형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저마다 다르고요. 사람들 모두 행복을 추구해요. 나는 불행할 거야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으니까 없죠. 근데 행복을 느끼는 기준은 뭐에 따라 다르다? 밑줄. 가치관이나 경험에 따라 달라요. 경험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지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선지에 나올 수가 있어요. 기억해두고 갑시다. 한대국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가치관이나 경험에 따라서 달라져요. 선생님도 그래요. 아기 때 되게 행복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뭐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약간 너희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냄새에 행복이 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선생님도 길을 가다가, 이건 약간 사담인데 선생님도 첫사랑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첫사랑이 맨날 뿌리던 향수가 있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좋게 헤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 길을 가다가 그 향수를 뿌리는 사람들, 비슷한 냄새를 맡게 되면 옛날에 그 추억이 떠올라요. 그리고 선생님 할머니가,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쓰던 섬유유연제가 있는데 그 냄새를 지나가다가 비슷한 냄새를 확 맡게 되면 아기 때 그 할머니가 행복함이 떠올라요.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은근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노래나 향수에서 추억이나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조금 이제 생각을 두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떤 향수를 뿌릴 때마다 되게 좋은 기억이 있었어. 그럼 나중에 그 향수 냄새를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다 뭐야? 가치관이나 경험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행복은 규정돼 있지 않아요. 상이하다, 서로 다르다라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로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복에 대해서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상가 쌤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상가 쌤들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동양에 나오시는 분부터 봐야 되는데, 자, 우리 동양에서는요, 자, 어떤 분이 나오시냐면 집중, 유교라는 게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 유교. 자, 여기서 공자와 맹자가 나오는데요. 공자와 맹자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 중에서 하나만 딱, 아니요, 두 개만 딱 기억을 하라고 하면 맹자랑 에피쿠로스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맹자 하면 뒤에서 더 나올 텐데, 자, 맹자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군자, 열심히 덕을 이제 쌓은 사람들, 군자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생업, 그러니까 내 입에 들어오는 그런 안정적인 직업이 없으면 도덕성이 사라진다라고 주장을 해. 뒤에서 더 나올 거야. 그래서 그 맹자에 대한 내용. 자, 도덕성이, 사람한테 도덕성이 발휘가 되려면 최소한
최소한의 경제적인 거를 보장해줘야 돼라는 내용이 나중에 뒤에 더 나올 거야. 그래서 그게 맹자쌤에 대한 내용인데 예시로 들게 되면 우리 장발장 어때요? 장발장 또 배고파가지고 빵 훔치다가 우리 장발장 레미제라블까지 나오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도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되게 도덕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우리 이제 미혼부가 된 거야. 결혼 안 하고 아기를 생기게 된 거야. 근데 아기 분유가 비싸거든요. 5만 원에서 6만 원, 막 8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분유 살 돈이 없어서 훔쳐서 가다가 그런 사회 지분이 볼 수 있고, 또는 너희가 지금 한 일주일을 쫄쫄쫄 굶었어. 제대로 잠도 못 잤어.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하철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좀 누가 봐도 음식인 것 같은 마트에서 산 것 같은 음식 꾸러미를 이렇게 놔두고 잠깐 화장실을 갔네? 근데 안 오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나 저거 들고 그냥 토끼까? 너무 배고픈데?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일주일 굶었다. 선생님 들고 왔다. 선생님도 지금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저거 들고 그냥 도망가서 먹을까? 생각이 들고 왔거든? 그래서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한테 도덕성을 기대를 하려면 경제적인 거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뒤에 나올 거야. 그 내용 지금 한번 들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고. 자, 어쨌든 유교에서는 뭘 주장하냐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인 본성을 보존하고. 자, 공자, 맹자, 유교는 뭘 주장하냐면요. 성선설을 주장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착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 사극 보면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와? 저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아니면 저 벼락 맞아 죽을 동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늘에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자,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하늘로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착한 마음을 부여받았대. 그럼 사람들 생각하겠지? 증거 있냐? 우리가 착하다는 증거 있냐? 내 친구 되게 애기 때부터 악했는데 걔는 뭐냐?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유교에서 말하는 예시가 뭐냐면 자, 너희가 있는데 어떤 아장아장 건너 한 3살 정도 되는 애기가 우물에 빠지면 죽어요. 그 막 사다코 일본 영화 보면 우물에서 올라오는 귀신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물은 죽어요. 굉장히. 근데 거기에 애기가 이렇게 걸어서 막 이렇게 모르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너희도 어떻게 할 거야? 가서 애기 당장 구해주겠죠. 나 어땠죠? 그래 애기 너 죽어라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이코패스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선설이라는 거야.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착한 마음을 부여받았어. 근데 사실 악해질 수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악해질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안 악해지게 하려고 보존하고 하며 이렇게 품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뭐가 뿅 하고 우리 인생의 실현이 되게 되냐면 인이라는 게 실현이 돼요. 인. 뒤에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인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거 무슨 한자예요? 사람인이죠. 자, 근데 사람인을 다른 한자랑 같이 써가지고 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요렇게 바뀌어. 요렇게 바뀌어. 그럼 사람인자잖아. 사람인. 그 다음에 옆에 나온 이거는 뭐야 얘들아? 두이자야 두이. 자, 그래서 사람이 2명만 되게 되면 서로 생기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미리 뒤에 나온 거 좀 볼까요? 자, 유교에서 말하는 인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유교에서 말하는 사랑이야.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간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마음 아니면 타인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늘에서 부여받은 저 아기를 구하려고 하는 그 착한 마음을 잘 보존하고 잘 함양하잖아? 그러면 인이 실현이 될 거라는 거야.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성, 유교에서 말하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 실현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행복이야 라고 하는 게 유교예요. 이게 행복이야 라고 하는 게 유교고 선생님이 준 이제 여기 저 보게 되면 하늘 도덕적 본성, 인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볼드체로 나왔는데 여기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런 거 바탕으로 절대 너희들이 쫄면 안 되는 게 시험은 기세요 얘들아. 쫄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적으라고 안 나와. 유교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 절대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을 나열을 해놓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이게 누구 말인지만 찾으면 돼. 쫄지 마. 걱정하지 마. 누구 말인지만 찾으면 돼. 여기서 보고 도덕적 본성? 뭐 인?
아니면 뭐 얘? 뭐 수기? 뭐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러면 아 이거 유교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막 뭘 얘기를 하다가 뭐 최고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어. 그러면 아 이거 아리스토텔레스다. 그 다음에 막 뭘 얘기하다가 뭐 이제 최대 다수의 뭐 행복, 공리주의 이런 거 나왔어. 그러면은 아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기만 하면 돼요. 절대 더 이상이 어렵게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이어서 해보면 자 그 다음에 우리 불교라는 게 나오는데 불교 석가모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사람은 불성이 뭐냐면요 우리 누구나 불교를 믿고 불교를 바탕으로 수양을 하면 부처님 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나 우리 부처가 될 수 있대. 다 부처가 될 수 있대. 이게 불성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 자, 이 불성을 바탕으로 나라는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존재로 번뇌 뭐예요? 아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저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욕심이 있는데 이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막 선생님이 매일매일 잠을 못 자. 어떤 걱정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욕심에서 비롯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매일 절에 가서 3,000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심신을 수양한다든지 해서 그 욕심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 그러면 선생님도 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불교인데 사실 이런 거 다 몰라도 뭐만 기억해주면 되냐면 번뇌, 수행, 해탈 이런 단어 나오잖아. 그럼 불교밖에 없어요. 근데 불교는 사실 이지에 불교는 별로 안 어려워요. 자 그리고 도가라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너희들이 살짝 궁금할 수가 있어. 선생님 유교도 교구요, 불교도 교구요, 종교도 종교. 근데 도가만 왜 가예요? 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 여기서 가는 그 집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가에 나오는 사상들을 믿는 집단 놀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근데 도교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왜 교과서에서는 도교라고 안 하고 이것만 도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도가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인위적인 걸 싫어해. 무슨 느낌이냐면 타고난 그대로의 본성, 본래 근본 본자의 성격, 그 본성에 따라서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뭐야? 무위자연. 그래서 도가는 사실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아무런 MSG가 없는 거, 인위적인 게 없는 이 무위자연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냥 도가구나 하고 넘겨주면 돼요. 별로 어렵게 안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왜 도교가 아니고 이것만 도간지만 이거 안 적어도 되고 듣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냐면 도교는 얘들아 종교잖아. 종교에는 뭐가 있어요? 지켜야 되는 교리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 규칙도 사실은 뭐예요? 인위적인 거예요. 그죠? 인위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가의 행복론을 설명하려면 도교가 들어가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도가 그 정도로 인위적인 걸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사실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건 이 유교만 조금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불교랑 도가는 그냥 쉽게 넘어가면 되고 서양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번에 이제 학교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배웠을 텐데 유교만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대국어에서 되게 중요하게 나왔던 게 있어서 쌤이 빨간색으로 적어놨는데요. 자 이는 유교에서 말하는 사랑이고요. 남을 사랑하며 배려하는 도덕적인 마음이 한마디로 유교는요 뭐냐면 도덕을 중시하는 삶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교 딱 떠올리면은 꼰대 같은 거예요. 꼰대 같은 거. 자 예를 들어서 유교하면 제일 싫은 거 말이에요. 제사 제일 싫죠. 제사. 자 저 필요 없는 음식을 저렇게 힘들게 해서 왜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 그죠? 자 근데 이 제사도 사실은 유교에서 이 꼰대라고 불린 제사도 왜 생겼냐면 도덕을 중시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그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있게 해준 사람들이 누구야? 조상님이죠. 조상님. 사실 이때가 없었으면 우리 못 태어났잖아. 그죠? 이 조상님에 대한 뭐야? 감사와 공경을 드러내는 행위가 뭐죠? 제사인 거죠. 그래서 결국 유교는요 그냥 도덕을 중시하는 삶이에요. 도덕적인 삶을 중시하는 건데 그게 너무나 절차 같은 게 많이 생기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꼰대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내 실천 덕목을 보면요 도덕이다. 부모 자식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효를 다해야 돼. 엄마 아빠한테 막 쌍욕해요. 엄마 아빠한테 인사도 안 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형제 간에 우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막 때려요. 안 되죠. 형제 간에 우애.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모시는 임금님이 있었죠. 임금님한테 맨날 뭐라고 하고 막 반란 일으킬 생각하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 자,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한줄 옆에 뜻도 적어놨는데 충실한 마음, 우리 좋은 마음으로 타인을 대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용서예요. 자, 오늘도 선생님이 겪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어떤 할머니가요. 고래고래 시끄럽게 통화를 하고 있어요. 자, 지하철 통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거기서 가가지고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늙으면 안 된다는 거다 막 이래. 그럼 그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그 싸움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유유서, 노인 공경이 어긋나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어깨빵을 당하고 발을 밟히고 그러한 좀 공공도덕이 어긋나는 걸 보더라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동생이 잘못을 해도 또는 부모님이 너무 속상한 말을 하셔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중요 한대고 기출입니다. 다른 데도 많이 기출로 나오는 건데 뭐냐면 자 근데요 공자와 맹자 유교에 나오는 사상가들은요 뭐라고 하셨냐면 분별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핵심 기출 나왔어요. 쌤은 얘기했어요. 틀리면은 너희들 공부 안 한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유교에서는요 분별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차별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건요. 남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해줄까요? 부등호 이렇게 만드세요. 부등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남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훨씬 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아내가 있어. 그리고 친구가 있어. 자, 우리 뭐 이거 뭐 깻잎 논쟁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 자, 아내가 있고 여사친이 있어. 자, 여사친이라고 해볼게. 그럼 누구한테 더 잘해줘야 돼요? 당연히 아내한테 더 잘해줘야 되죠. 이런 게 공자, 맹자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사랑. 그럼 뭐야? 분별적인 사랑이다.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신 예시에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친소에 구별이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렸죠? 틀렸어요. 친소에 구별이 있는 사랑을 해야 돼요. 자, 이거 잘 이해 안 가면은 이렇게 암기합시다. 자, 남친이 있는데요. 남친이와 여친인 나랑 그 다음에 여사친이랑 가지고 똑같이 돼요. 똑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를 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자친구니까. 자,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분별이 있습니다. 더 가깝고 가족이고 이런 거를 따지십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예시로 나올 수 있는 거 보게 되면 자, 예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예요? 이러한 위에서 나온 이런 거를 사실은 다 실현을 하는 게 뭐예요? 예의범절이죠. 인사하고 부모님한테 잘 주무셨습니까?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생아 오늘 뭐 했니? 친구야 좋다. 이거 하는 게 뭐예요? 예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예의 있는 친구들이죠. 자, 그래서 실현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극기복례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극기복례가 나오면 유교구나 해주면 되는데 자, 사실 우리 막 살고 싶어요. 선생님도요 막 살고 싶어요. 너희들한테도 막 대충 막 하고 아니면 친구랑 대충 하고 뭐 원장이든 뭐든 막 대충 하고 어른이든 뭐 대충 하고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편하겠어. 얼마나 편하게 너희들도 뭐 선생님이 들어오든 시험이 있든 부모님이 있든 내 맘대로 하고 살면 너무 편하겠죠.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이겨내고 예의범절을 따라야 돼. 왜? 그래야지 우리는 유교에서 말하는 성선설에 나오는 성선설에 따르는 성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연예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자, 연예인 유명한 사람 되게 많은데 문제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추측을 가능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잘난 얼굴 천재가 계셨습니다. 얼굴 천재 계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를 안 해서 나락갔죠? 사회 예의범절을 따르지 않았어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너희들 몸에도 다 이 유교 꼰대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뭘 잘해도 팬한테 뭘 했다더라.
아니면 어른한테 욕을 했다더라. 아니면 뭐 카드를 던져서 돈을 냈다더라. 아니면 세금을 안 냈다더라. 아니면 뭐 코디나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한테 하대를 했다더라. 그러면은 날아가잖아요. 그죠? 팬층이 사라지죠? 이게 사실은 다 이 극기복례를 못해서입니다. 극기복례 뭐다? 이길 누구를 이겨? 내 몸을 이겨. 그리고 뭘 해? 예의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예의 범절을 잘 따르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김우빈이라는 배우, 최근에 이제 신민아랑 결혼해가지고 김우빈 좋아하는 친구 되게 많은데 그분이 뭐 때문에 떴죠? 발렛 하시는 기사분한테 발렛비를 내는데 막 다른 남자 연예인들 막 이렇게 줘, 막 이렇게 막 카드 줘. 근데 막 김우빈 이렇게 해가지고 90도 인사하면서 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이 우연히 찍혔는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호감도가 확 올라갔죠. 그런 것들. 이런 걸 우리가 따지는 자체가 사실은 유교의 민족인 거야.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바로 유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북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제시문 나옵니다. 자, 군자는 공경으로 자기를 수양. 선생님 동그라미 치는 거 키워드예요. 공경. 그 다음에 수기. 자신의 몸을 닦는다는 거예요. 샤워한다는 게 아니고 갈고 닦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자는 공경으로 자기를 수양한 후에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자기를 수양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요순 임금조차도 어렵겠다. 여기서 요순이 누구냐면은 중국에서 말하는 성군입니다. 성군. 그러니까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말하는. 그래서 요순 임금조차도 어렵게 여겼던 일이다. 자,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거 뭡니까? 군자는 유교에서 말하는 최고 성공한 사람 왕인데 군자는요 뭐부터 해야 돼요? 수기. 내 몸부터 닦아야 돼요. 내 몸부터 닦고 뭐 해야 돼?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나부터 좋은 사람이 돼야지 백성이 편안할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강의는 뒷따사해. 막 시험에 나온 거 다 맞춰. 근데 막 강의할 때마다 애들한테 막 욕을 막 해. 그럼 뭐 선생님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나부터 내 몸부터 갈고 닦은 다음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도 선생님이 왜 적었을까? 밑에 OX 문제 있죠? 자, 뭐라고 나옵니까? 통치자는 백성을 편안하게 한 후에 군자다운 인격을 닦아야 됩니까? 아니죠. X입니다. 자, 순서가 바뀌었어요. 통치자는 군자다운 입경을 닦은 후에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3.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복론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안 나와. 근데 그냥 이 자체가 유교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유교의 대표 서적인 논어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등장을 하면 이거 유교에 대한 거구나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먼 곳에 있는 친구가 찾아오니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논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학교 프린트물에 있는 거지만 OX 한번 풀어보면 군주는 덕과 예법에 근거해서 백성을 교화해야 합니까? 교화해야 하죠. 5. 친소의 구별 없는 사랑을 실천합니까? 아니에요. 자, 암기 안 되면 내 남친이 아니면 내 여친이 친구랑 똑같이 대한다? 빡칩니다. 자, 그리고 예의 실천에서는 내재된 덕성보다 형식적인 절차가 중요한가요? 아니죠. 유교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한테 부여된 성선설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잖아요. 형식은 이거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학문에 힘을 써야 됩니까? 아니죠. 이것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자,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즐거우려고 공부한단 말이죠. 아니고요. 통치자는 아니고 인격을 먼저 닦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물만 보더라도 굉장히 윤리 전공자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디테일해요. 그래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지금 최대한 자세하게 봐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양에 대한 내용 보고요. 우리 조금 쉬도록 할 건데 아마 너희들 다음 주에 배우겠죠. 지금 미리 배우고 가서 편하게 들으십시다. 자, 서양에 대한 내용에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스토아파, 그 다음에 벤담, 복리주의 이렇게 나오는데 요 사람들 전부 다 1에서 4번까지가 고대 사람들이에요. 고대 사람들. 자,
자, 그 다음에 벤담은요, 우리 이제 근대 사람입니다. 근대. 요거는 그냥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한번 먼저 볼게요. 쌤이 밑줄 치는 거를 키워드로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자, 먼저 소크라테스 들어봤죠? 소크라테스 제일 유명한 말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가 무슨 뜻인가요, 얘들아? 나를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조현진,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어떤 사람이지? 막 이런 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성찰.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반성.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우리는 성장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자, 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제일 유명한 말.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무지를 자각하고 무지, 모르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덕을 쌓아서 영혼을 돌보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렵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어떠한 게 나왔을 때 이게 누군지만 알면 된다고 했지? 밑줄, 무지를 자각하고 키워드입니다. 무지를 자각하래. 아니면 너 스스로 성찰하래. 너 스스로 반성하래. 그럼 뭐? 소크라테스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아스텔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작년도 기출, 25년도 기출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만화 그림 그대로 선생님이 출제를 하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볼게요. 자, 행복을 삶의 궁극적 목적,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 보고 인간의 고유한 이성을 발휘해서, 이성이 뭡니까? 이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죠. 동물과 차이점이죠. 이성을 발휘해. 그러니까 행복을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지를 가장 기본의 목표로 두고 인간의 고유한 이성을 발휘하래. 나 인간만의 이성을 발휘하래. 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최고선이라는 거야. 최고선이 뭐다? 행복. 인간한테 행복이라는 거는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두고 나 이성을 발휘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선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자, 나의 궁극적 목적이 뭐야?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게요. 자,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은 경제적인 안정성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막 아기 때 너무 가난했던 거야. 그래서 나는 나의 궁극적 목적의 행복은 그냥 경제적인 안정성을 가지는 거야. 내가 가족을 꾸려가는데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안정성이 나의 행복의 목적인 거야. 자, 그래서 이성을 발휘하는 게 뭐예요? 하기 싫은 공부를 하고, 하기 싫은 경험을 쌓고, 하기 싫은 뭐 출퇴근이나 사업이나 등등등 힘들죠. 그거를 이성을 발휘해서 다 참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얻었어? 행복을 얻었어. 경제적 안정성이라는 최고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인 거예요. 행복.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 이성은 뭐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딱 오늘 나 진짜 자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안 자고 하는 거야. 이게 이성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아스텔신도 얘기를 하냐면, 덕이 있는 인간, 유덕한 인간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모 선지르막이 있는데 유덕한 인간이 어쩌고저쩌고, 유덕을 발휘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아리스토텔레스구나 라는 거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학파가 등장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라고 하냐면, 밑줄,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혼란이 없는 평온한 상태. 자, 얘들아, 에피쿠로스 학파 중요하다고 했는데 에피쿠로스라는 말이 어려운 거지 내용은 안 어려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뭐죠? 육체적인 고통이 없어야 돼. 선생님이 실제로 겪었어요. 막 강의가 물밀듯이 들어왔어. 그래서 진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짜 이 한 주 동안 돈은 많이 벌었어. 근데 건강이 완전 고장이 나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그런 걸 겪고 적당히 요즘은 그래도 좀 조절을 하면서 하는데, 그때 뭘 생각했냐면, 이래서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구나. 돈이 이렇게 찍혀도 하나도 안 행복하구나라는 걸 느꼈어. 왜냐하면 내가 좋은 건강 상태로 내 일을 하고
나의 건강 상태로 그걸 통해서 얻었던 경제적인 뭔가를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그걸 해야지 사실 행복한 건데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와서 막 몸이 아프고 맨날 링거 맞고 이러니까 하나도 안 행복했어요. 그런 거 쉽죠? 내용 쉽죠? 너희들 행복하려고 뭐야? 육체적 고통이 없어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혼란이 없어야 돼. 자기 전에 아 내일 어떻게 될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일 강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마음의 혼란이 없는 평온한 상태가 뭐야?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행복이에요. 제일 쉽죠? 내용은 제일 쉬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행복이야. 육체적 고통이 없고 마음의 혼란이 없는 평온한 상태. 이게 행복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교과서 아니겠지.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타락시아라고 말이 나와요. 아타락시아. 에피쿠로스 학파가요. 육체의 고통이 없고요. 마음의 혼란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표현을 했어. 어떻게 암기할까? 타락이 들어가면 되죠. 타락은 안 좋은 거잖아. 아! 타락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십시오. 아타락시아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한 평온한 상태 행복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적어준 것처럼 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신적인 쾌락, 어렵죠. 자, 어떻게 해볼까? 자, 얘들아. 너희들 다 알잖아, 그죠? 육체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 자, 육체적인 쾌락이 되게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술 마시고, 맨날 이성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고, 그럼 되겠지. 이거 보기에 좋아 보여요? 육체적 쾌락이 좋아 보여요? 자, 육체적 쾌락의 최고봉 뭡니까? 마약. 마약하는 사람도 좋아 보여요? 인생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뭐라고요?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이다라고 얘기해요. 정신적 쾌락. 예를 들어서 이거지. 육체적 쾌락의 대표적인 건 뭐야? 마약. 정신적 쾌락의 대표적인 건 뭐야? 독서. 둘 중에서 뭘 해야 좋겠습니까? 정신적 쾌락을 해야 좋겠죠.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너무 또 당연한 말 하십니다. 작은 것에 만족해야죠. 작은 것에 만족해야죠. 오늘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아침에 잘 인사를 했고 오늘 걱정 없이 맛있는 밥을 먹었고 이런 거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이런 것들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 스토아 학파 조금 어려워. 정념에 휘둘리지 않고 그 정념이 뭡니까? 정념이 뭡니까? 쉬운 말로 바꿔줄게요. 열정. 정념의 쉬운 말은 열정입니다. 자, 열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에 따라서 자연과 조화되는 삶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정. 연애하고 싶다. 막 그런 거 생각하시죠? 연애하고 싶다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나를 수양을 해. 그리고 자연과 조화되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스토아학파. 아, 오늘 가서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고 놀고 싶다 라는 정념 열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잘 따라서 해. 아, 오늘 학교 가기 싫다라는 열정과 정념에 휘둘리지 않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수업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막 자연을 해쳐야 돼요? 안 되죠. 자연과 조화되는 삶을 사는 게 스토아파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아파테이아라고 나오는데 자연이 아프면 안 된다라고 암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서양학자들 중에서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스토아파죠. 그래서 자연 아파 안 돼.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벤담 많이 들어봤죠. 공리주의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들어봤죠. 예시로 그런 거예요. 자, 기차가 치치폭폭 갑니다. 근데 고장이 났어요. 브레이크 고장이 났어. 두 길 중에 하나로 가야 돼. 여기는 인부 1명이 있고요. 여기는 애기 5명이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민을 해볼까요? 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사실 그죠? 애기 5명도 소중하고 인부 1명도 소중해요. 이거를 선택할 수는 없어 우리가. 근데 공리주의에 따르면은 열차는 여기로 가야 돼. 왜? 여기로 가면 5명이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벤담의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최대 다수, 수로 따지는 거 쉽게 말하면 수의 개념으로 행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가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최대치 행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수의 개념으로 보니까 5명을 살리는 게 쾌락의 극대화고 그 다음에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요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서양의 행복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